2009년 현대차는 완전히 새로워진 2세대 투싼을 선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담백한 디자인과 무난함을 전면에 내세우던 이전 세대 모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투싼이라는 이름표가 없었다면 못 알아볼 정도로 과감한 스타일을 선보였어요. 이전 모델이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그 지역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디자인을 채택했다면 이번에는 유럽 디자인 센터의 작품을 반영한 것에서 예상할 수 있듯 유럽 감각의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이 시기 현대차가 유럽 시장 확대에 힘을 쏟기도 했고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 디자인 트렌드가 주류로 자리 잡은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오버 컨셉트카 익소닉의 디자인을 반영한 외관은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 흐르는 듯한 조형을 테마로 거대한 육각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마치 바람에 밀려나는 듯 치켜 올라간 눈매, 날카로운 후면 디자인으로 전작의 투박함은 온데간데 없어진 우아하면서도 한층 스포티해진 인상이었어요. 익소닉에서 가져온 서브네임 IX는 인스파이어링, 인텔리전스, 이노베이션의 앞글자인 알파벳 I와 크로스오버를 의미하는 X를 조합해 지어졌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해치백 i30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차명을 알파뉴메릭 장명으로 정리할 것을 선언한 바 있죠. 세단 라인업은 I, SUV 라인업은 IX로 이 2세대 투싼도 유럽 등 일부 시장에서는 IX35로 출시됐어요. 전반적으로 거친 들판보다는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가 어울리는 도시명 크로스오버의 느낌으로 탈바꿈했지만 검은 플라스틱 가니쉬를 덧대 약간의 터프함을 남겼고 날렵한 리어램프와 범퍼 하단의 반사판, 18인치의 대구경 알루미늄 휠로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하면서 듀얼 머플러 팁의 부재를 보완한 것도 좋았어요.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패션 트렌드였던 섹시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고 미국의 섹시 아이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음악을 배경으로 도발적인 내용의 TV 광고를 선보였던 게 아직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지금 이런 광고 냈다간 정말 큰일 나겠죠? 파격은 실내에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저도 그랬고 외관보다는 이 실내에서 놀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전작의 MPV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단에 가까워졌는데 스포티해진 외관에서 짐작되듯 낮아진 전고로 시트 포지션을 함께 낮추면서 더욱 승용 감각이 강조됐습니다. 탑승객을 둥글게 감싸며 부드러운 X자 형상을 만드는 인테리어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부터 버튼 하나까지 어느 하나 독특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특히 고리타분한 우드 그레인을 배제하고 메탈 그레인과 어두운 우레탄 내장재로 꾸며 전작의 포근함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그 사이 현대차의 브랜드 컬러로 자리잡은 푸른색 조명을 사용해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도입됐고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투실린더 타입의 계기판, 후방 카메라를 더한 7인치 내비게이션, 좌우독립식 프로토 에어컨은 보기에도 기능면으로도 훌륭했죠. 뒷좌석 공간도 전고를 낮추면서 헤드룸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봤지만 레그룸을 비롯한 공간은 충분했고 열선 시트와 암레스트 등 편의 장비도 무난했어요. 무엇보다 르노 삼성의 QM5가 한 발 앞서 선보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돼 외관에서의 드레스업 효과와 더불어 실내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대신 앞뒤 모두 블라인드 커버는 손으로 여닫아야 했죠. 트렁크 공간도 여전히 넉넉했습니다만 뒷좌석에 다이브 기능이 빠져 폴딩 시 약간의 경사가 생긴 것, 전동 시트가 들어간 대신 조수석의 풀폴딩 기능이, 날렵해진 리어 디자인으로 플립업 글래스가 사라지면서 실질적인 실용성이 전작보다 못해졌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는 4기통 2.0L 디젤과 소나타와 공유하는 세타2 가솔린 두 가지 엔진에 6단 수동 및 6단 자동 변속기, 디젤에 한해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옵션으로 제공됐습니다. 주력인 디젤은 앞서 산타페와 형제차가 된 소렌토의 2세대 모델 소렌토 R에서 처음 선보인 R 디젤 엔진으로 최고 출력 184마력, 최대 토크 40kg/m에 달하는 동배기량 디젤 엔진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엔진 오일이 무려 8리터나 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먹성도 자랑. 컨셉트카 익소닉이 품었던 1.6L 터보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때도 가솔린 SUV는 인기가 없었고 주력인 디젤 엔진이 워낙 만족스러워 딱히 아쉬움도 없었어요. 출력이 눈에 띄게 상승한 만큼 호쾌한 가속감을 선사했고 확실히 개선된 연비는 만족스러웠지만 차급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방음 성능과 투박한 승차감, 이 시기 MDPS를 탑재했던 현대기아차 대부분이 공유한 이질적인 조향 질감은 아쉬움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그래도 유럽 시장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던 만큼 나름 스포티한 세팅으로 전반적인 주행 성능은 전작 대비 크게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한편 1세대 투싼이 아반떼 XD의 소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에 당연히 이 투싼 IX 역시 아반떼 HD의 플랫폼을 활용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보다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활용하기 위해 이 모델부터 YF 소나타와 산타페 등 상위 모델과 공유하는 현대차가 1세대 통합 플랫폼으로 분류하는 차세대 중형 플랫폼이 채택됐습니다. 그도 그럴 게 주력인 2.0R 엔진만 해도 토크가 무려 40에 육박했으니까요.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형제차 스포티지 R이 강력한 성능의 2.0L 터보 GDI 엔진을 얹었던 것도 곁들여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이후 2011년식부터는 전자식 자세 제어 장치 VDC에 MDPS의 조향 기능을 연동한 셰시 통합 제어 시스템 VSM을 전 모델 기본 적용하고, 그저 계기판 한쪽의 안내 등으로 운전자의 경제 운전을 유도했던 소극적인 방식의 에코 드라이브 램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엔진과 변속기, 에어컨 등을 스스로 조절해 연비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액티브 에코 기능을 추가해 경제성을 강화했습니다. 블랙 베젤을 더한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인상이 더욱 또렷해졌고, 이 무렵부터 현대차의 자체 튜닝 브랜드 QX를 선택해 외관을 좀 더 스포티하게 꾸밀 수도 있었죠. 한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편의 기능인 운전석 통풍 시트가 추가된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고요. 2012년 연식 변경에서는 한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또 하나의 편의 장비, 열선 스티어링 휠과 스스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 주차를 돕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같은 편의 기능을 보강해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이 모델부터 도어 잠금 해제 시 사이드 미러가 함께 접고 펴지는 락 폴딩 기능이 추가된 것도 깨알 같은 포인트였죠. (2013년에는) 내외관 디테일을 수정해 신선함을 더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뉴 투싼 IX가 출시됐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이 컸던 만큼 기존의 분위기는 고스란히 유지한 채 유럽형과 비슷한 형상으로 수정된 범퍼와 다이아몬드 커팅휠, LED를 적용한 앞뒤 램프로 존재감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었어요. 상하단으로 구분이 명확했던 헥사고널 그릴도 일체감을 높이면서 신형으로 거듭난 산타페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또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데 색깔만한 게 없죠. 기존에 쓰던 외장 컬러 외에 시그니처 컬러로 강렬한 오렌지 색상을 내세우면서 색다른 분위기를 강조했어요. 호평받았던 실내도 괜히 건드릴 필요는 없겠죠. 외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색상의 가죽 시트를 추가하는 데 그쳤고, 기존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종 디테일과 편의 기능을 최신 사양으로 업데이트해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운전자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계기판은 컬러 LCD 정보창을 추가,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했고, 전후방 주차 센서를 갖춰 주차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온도 조절 등이 가능한 최신 텔레매틱스, 블루링크를 추가한 내비게이션, 뒷좌석 승객을 위한 센터 에어벤트가 추가된 것도 반가운 구성이었죠. 이 밖에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패키지 옵션을 제공했는데, 후진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띠용 하고 나오는 고급형 오디오와 자동 주차, 이게 왜 여기 껴있는지 의문인 레일 센싱 와이퍼, 러기지 스크린을 한데 묶은 독특한 구성이었습니다. 종종 옵션 장난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몇몇 구성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납득이 가게 구성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한편 운전석에만 있어서 왠지 나만 되기 눈치 보였던 통풍 시트는 2015년식 끝물에 가서야 조수석에도 추가됐습니다. 주행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를 소폭 끌어올린 디젤 엔진과 기존 세타 가솔린 엔진을 앞서 유럽 전략형 중형차 i40를 통해 선보였던 신형 누 GDI 엔진으로 변경했어요. 원래도 힘 하나는 좋았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의 변화를 체감하긴 힘들었지만, NVH가 보강돼 주행 중 소음이 줄었고 직전 모델보다 주행 품질이 소폭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소비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완성도를 끌어올린 모델이었죠. 한편 2014년에는 수소연료 존재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친환경 모델 투싼 퓨얼셀 EV가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EV라는 명칭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내연기관처럼 수소를 폭발시켜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료전지 스택에 수소를 투입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것으로 모터를 굴리는 전기차의 한 종류입니다. 당연하게도 배출가스가 전혀 없고 무거운 배터리를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배터리 전기차들에 비해 적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으니 가장 친환경적인 파워트레인으로 주목받는 시스템이죠.
현대차는 독자 개발한 수소연료 전지 스택과 100kW 출력의 구동 모터를 장착,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도 이질감이 크지 않은 주행 성능으로 호평받았고 1회 수소 완충 시 594km에 달하는 넉넉한 주행거리도 확보했습니다. 과거 테스트카 시절에는 대당 10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지만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양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도로 위에서 이 차를 못 본 이유가 있겠죠. 10억의 10분의 1,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이때까지도 수소차를 상용화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특수 파워트레인 차량들이 그러하듯 연구 목적 및 관공서용 차량으로 납품됐습니다. 이 투싼 FCEV를 통해 많은 노하우를 쌓은 현대차는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의 효율을 더욱 개선하고 일반 고객들이 접근 가능한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수소연료 전지 전용 모델을 양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넥소입니다. 투싼 IX는 SUV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신선한 스타일과 강력한 파워트레인으로 무장해 이후 등장한 6세대 소나타 YF가 그러했듯 그저 그런 차로 여겨지던 현대차를 단번에 눈에 띄는 브랜드로 각인시켰습니다. 다행히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었고 글로벌 누적 판매량 217만여 개라는 전작을 아득히 뛰어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중 내수는 약 25만 대로 주력 시장인 북미는 물론 그들의 바램대로 유럽에서의 판매량 역시 크게 증가한 수치였죠. 아직 소형 SUV들의 침공이 시작되기 전이라 국내에서의 인기 역시 상당했습니다. 컴팩트 SUV 시장의 다크호스로 주목받던 쌍용 액티언의 후속 모델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서 출시가 지연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건 배다른 동생인 이 녀석이었죠. 투싼의 과감한 스타일 변화는 주택에 계신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어필했지만 반대로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현대차의 패밀리룩을 벌레에 빗대어 충룩이라고 칭할 정도였으니까요.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이면서도 뛰어난 완성도의 디자인을 선보인 형제차 스포티지 R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도 두 모델 다 지금 봐도 여전히 디자인이 훌륭하죠. 2023년 방영된 드라마에서도 딱히 촌스럽다거나 오래돼 보인다는 느낌은 전혀 없으니까요. 왜 하나요? 모난 구석 없는 모델이지만 뒤처리는 좀 미흡했습니다. 전기형과 후기형 둘 다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 문제로 곤욕을 치렀죠. 초기형에서는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주행 중 추가로 급가속을 할 때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는 지적을 받았고, 후기형에서는 ECU가 너무 열일을 하는 나머지 DPF가 고온에 손상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해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를 방출하는 문제가 발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대규모 리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재조정 조치를 받은 이후 출력이 소폭 하락했지만 애초에 날아다니던 성능이라 부족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았다고 하네요. 2015년 등장한 투싼의 3세대 모델은 앞서 출시된 현대차의 신형 라인업들과 마찬가지로 파격보다는 한층 정제되고 진중한 분위기로 거듭났습니다. 왠지 장난스럽던 서브네임 IX도 깔끔하게 떼버렸어요. 전작까지만 해도 현대차 SUV의 막내를 담당하던 모델이었지만 그 사이 동생들이 생기면서 덩치를 확 키워 이제는 산타페가 부럽지 않을 만큼 든든한 풍채를 자랑했습니다. 마치 투싼 IX를 앞뒤로 팽팽하게 잡아당긴 듯 경쾌함을 견고함으로 맞바꾼 듯한 생김새였는데, 날렵한 맛은 희석됐지만 LED 헤드램프와 면발광을 더해 더욱 고급스러워진 LED 리어램프, 사이즈를 키운 휠로 특유의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실제 수치보다 더욱 커 보이는 바람개비 형태의 19인치 알루미늄 휠은 눈길이 절로 가더라고요. 이거 달린 차가 지나가면 휠만 보여요, 휠만. 사실 컴팩트 SUV로서 투싼을 원했을 뿐 리틀 산타페를 원한 것은 아니었던, 진중해진 인상이 반갑지 않은 젊은 소비자들을 위해 드레스업 옵션인 피버 패키지를 제공, 내외관에 컬러 포인트가 추가돼 약간의 무게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이비자 블루처럼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 하늘색 컬러가 인상적이었어요. 실내 역시 산타페를 탄 게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다행히 소재의 품질만큼은 차급에 충실하게 맞추면서 들뜬 마음을 달래줬지만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던 투싼 IX와 달리 화려한 기교나 장식 요소는 줄었지만 버튼의 작동 질감, 수평 형태의 레이아웃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돋보였고, 고급 세단을 연상케 하는 단정한 버튼 배치로 각 기능의 조작 편의성 또한 개선됐습니다.
전작의 풍부한 편의 장비에 더해 오토 홀드를 포함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최신 폰 커넥트 시스템을 제공한 것도 환영할 만한 부분이었어요. 모든 부분에서 커진 차체로 실내 거주성이 좋아진 건 덤이었고 적재 공간 역시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여기에 전동 트렁크 같은 차급 이상의 편의 기능과 차선 이탈 경고 및 후측방 경고, 자동 긴급 제동 같은 보다 능동적인 주행 안전 장치가 도입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세일즈 포인트 중 하나였죠. 파워트레인은 직전 모델과 동일한 2.0L R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판매량이 저조했던 가솔린 엔진 대신 낮은 배기량의 1.7L 디젤 엔진을 투입,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낮은 배기량이 아쉽지 않은 무난한 주행감을 제공했고 무엇보다 연비가 훌륭해 장거리 주행 비율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어요. 이에 더해 1년 후에는 1.6 터보 GDI 가솔린 모델이 추가돼 소형 SUV 못지않은 가성비를 선사했는데 아이고 하필이면 얘네들은 쉐보레 보령 미션과 쌍벽을 이루는 건식 7단 DCT가 맞물렸기 때문에 운행 환경에 따라 오너들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차세대 플랫폼의 수혜를 입어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전작에서 주행 품질을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MDPS의 정밀도를 높여 조향감이 한결 쫀쫀해졌고 초고장력강을 폭넓게 사용하면서 차체 강성과 충돌 안정성을 크게 높인 것은 물론 숙성된 하체 세팅, 보다 진보한 전자제어 장치로 이전의 현대차와는 다른 세련된 주행 감각을 제공했어요. 특히 출력을 소폭 끌어올린 2.0L 모델은 차체가 엔진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전 모델 대비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평받았죠. 이후에는 자잘한 연식 변경을 통해 앞서 언급한 1.6 터보 가솔린, 8개 스피커의 JBL 사운드 시스템 등이 추가됐고 치사하게 2.0 최상위 트림에만 선택할 수 있게 했던 안전장치들을 하위 모델에도 확대 적용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피버 패키지는 왠지 부담스러웠던 화이트 투톤 컬러 외에 더욱 다양한 색상 조합을 제공, 전용 액세서리인 튜익스 패키지도 내외관을 꾸밀 수 있는 여러 아이템뿐만 아니라 고성능 브레이크 같이 직접적으로 주행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옵션까지 추가됐죠. 2017년식부터는 새로운 18인치 외과 LED 램프 등을 한데 묶어 외관을 좀 더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는 스타일 패키지를 하위 트림부터 선택할 수 있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도 이 2017년식부터 적용됐어요. 출시 3년 후인 2018년 하반기에는 거의 풀체인지나 다름없는 수준의 내외장 및 파워트레인 업데이트로 상품성을 크게 끌어올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거대한 헥사고날 그릴을 베일 듯 날카로운 캐스케이딩 그릴로 왠지 난잡해 보였던 램프들도 디자인을 수정하면서 더욱 깔끔하고 날렵한 전면부를 완성했습니다. 측면의 변화는 미미했지만 달라진 휠 디자인만으로도 신선함은 충분했어요. 반면 후면부는 오히려 단정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껏 힙업이 돼 있는 느낌이었는데 가로선이 강조되면서 무게감이 더해졌고 덕분에 실제 수치보다 폭이 넓어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캐스케이딩 그릴이 들어간 현대차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멋스러운 얼굴이 아닐까 싶은데요. 직전 모델은 차의 크기에 비해 앞부분이 비대해 보여서 첫인상이 좀 별로였는데 이 모델은 보자마자 갖고 싶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램프를 위아래로 쪼개놓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다시금 투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경쾌한 분위기로 돌아온 것이 반가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실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순간 직전 모델의 인테리어가 생각이 안 날 정도였는데 달라진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이 플로팅 타입의 센터 디스플레이. 앞서 선보인 3세대 i30나 같은 해 출시된 신형 산타페와 동일한 구성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상당했고 전반적인 대시보드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전방 시야가 한결 쾌적해졌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내장 컬러, 업그레이드된 소재감으로 고급감을 더했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2열 USB 충전 포트 등 트렌드에 걸맞는 장비가 추가로 마련돼 편의성을 높였죠. 무엇보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같은 안전 사양이 아예 전 모델 기본 사양으로 이게 없어서 직전 모델의 구매를 망설이게 만들었던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보다 능동적인 ADAS가 드디어 도입돼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차로 거듭난 건 역시 이 모델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디젤 라인업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2.0L 디젤 엔진은 상위 모델에 쓰이는 8단 자동 변속기로 업그레이드, 애매했던 1.7 디젤을 새로운 스마트 스트림 1.6 디젤 엔진으로 교체해 배기량과 출력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덕분에 소형차 세금 혜택과 더불어 더욱 높아진 효율을 선사했습니다.
주행 질감도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날카로운 생김새와 달리 스포티함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했어요. 한편 사륜구동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륜구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륜구동이 아니죠. 이전까지 투싼에 적용된 사륜구동 시스템은 평시에는 주구동축인 앞바퀴에만 동력이 몰려있다, 빙판이나 진흙 등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만 보조구동축인 뒷바퀴에 동력을 배분하는 토크 온 디맨드 방식으로 흔히 떠올리는 풀타임 AWD처럼 주행 성능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토크 온 디맨드 방식도 시대를 거듭하며 발전했고 급가속, 코너링 등 주행 환경에 맞게 네 바퀴를 능동적으로 굴리는 풀타임 방식의 장점까지 일부 흡수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현대차 사륜구동 옵션에 H트랙이라는 배지가 붙은 이유입니다. (3세대) 투싼은 현대차의 대표 모델이라는 무거움 책임감을 짊어질 만큼 충분히 탄탄하게 만들어진 모델이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쾌적한 실내 공간, 해외 경쟁 모델과의 격차를 크게 좁힌 주행 품질이 돋보였죠. 정말 어느 누가 타더라도 만족할 만한 차예요. 이를 대변하듯 해외에서의 성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출시 이듬해인 2016년 한 해에만 글로벌 73만 대가 넘게 팔렸고 이 중 해외 판매량이 무려 92%에 달하는 68만여 대였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외 성과에 비하면 안방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차량 자체의 완성도는 크게 좋아졌지만 사회초년생들은 가성비가 돋보이는 소형 SUV를, 패밀리카로는 돈을 더 보태서라도 중형 SUV를 선택하면서 2차급을 건너뛰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늘 투싼과 엎치락뒤치락했던 형제 모델 스포티지도 비슷한 신세가 됐어요. 그래도 투싼이라는 존재감을 유지할 만큼의 준수한 판매량은 꾸준히 기록했고 특히 뒤이어 등장한 후속 모델이 지구의 것이 아닌 우주의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바람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여전히 환영받는 모델입니다. 여담으로 한때 내외수 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북미형 사양에는 국내 모델에는 없는 전면 범퍼 레일 끝에 보강재가 덧붙여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북미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위해 수출 사양을 더 안전하게 만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죠. 하지만 당시 현대차의 해명은 좀 달랐습니다. 이것은 코너 익스텐션으로 전면 충돌 시 범퍼가 쉽게 탈거되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일종의 부목 같은 부품입니다. 북미 시장은 안전만큼이나 사고 시 보험 손해율, 즉 과다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것에 민감한 편인데 때문에 범퍼의 파손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부품을 장착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내수차별 같기도 한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사람과 부딪혔을 때 사람이 받는 충격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원래라면 움푹 들어가야 할 범퍼의 빈 공간에 무언가 덧대 놓은 셈이라 상대적으로 보행자 안전 규정이 엄격한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런 부품이 달려있으면 반대로 보행자 상해율이 높아져서 위험한 차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스몰 오버랩 같은 극한의 충돌 테스트에서는 차체 구조와 강성이 중요하지 이런 범퍼 레일의 길이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 보면 논란 만들기는 참 쉬운데 바로 잡는 건 참 어렵죠. 비판할 부분은 마땅히 비판해야겠지만 사실관계는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차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들이 있죠. 1.7, 1.6 디젤과 가솔린 터보에 쓰인 건식 7단 DCT 미션 특유의 꿀렁임, 운행 환경에 따라 복불복인 내구성은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복병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운행 스타일에 따라 골치 아픈 문제일 수도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차 알아보실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꼭 구매 전에 경험을 해보시고 이 부분의 정비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